윤 대통령 측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에, 국민의힘은 당 내부 혼란 정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네, 관련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정치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 소환 요구는 물론이고 현재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도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25일에 공조본이 출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석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행태로 밀어볼 때, 태도로 밀어볼 때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호인단도 지금 구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그 윤곽근 과거 고검 검사라든지 석동현 변호사 엊그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예. 이런 분들 얘기는 아직도 이제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한단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이 12월 10일 날 담화 때 말이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게 탄핵 표결되기 전날이죠. 12월 12일이니까. 탄핵 찬성이 12월 14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탄핵이나 수사든 맞서 싸우겠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 근데 이건 당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정도야 거부할 수 있는데 탄핵 관련 서류 자체를 지금 수치인 부재라든지 수치인 거부 이런 것들로 지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이렇게 가지고 언제까지 지연시킬 수 있을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이제 2심 선고가 있는 게 있잖아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사건. 예.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적어도 국민 앞에 당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25일 날 내일 모레 급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 이런 데서는 공수처죠. 공수처가 이제 소환 요구한 건데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걸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때도 경호처가 막을 건지 이런 걸 미뤄볼 때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이나 헌재의 여러 요구에 어쨌든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25일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환 날짜 시점이 12월 25일 아침 10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성탄절 날 아침에 과천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적 평등한 그러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 그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헌법에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까지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소환 조사는 보다 엄격하고 엄중해야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나라 프랑스의 국격을 또한 살리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막 경쟁적으로 지금 출석 요구서를 지금 계속 잇따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 즉 변호인단 구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잇따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좀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계속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소환 조사 방식 그리고 일시 그리고 이제 장소 등을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면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좀 부인한 바 있는데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입장을 좀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단 말을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지금 곽정문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게다가 여인형 사령관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의결 정도수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끌어내려라. 이건 곽정근 전 특수사령관 얘기고 국정원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뭐 14명의 명단도 나왔다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전혀 채자의 체포도 꺼내지 않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군인들은 거기 들어갔어요? 앞뒤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앞으로 진술도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 이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밝혀지겠죠. 이 사람들 말이 완전히 100% 맞다고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정황이나 이 사람들의 말의 어떤 내용을 볼 때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이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분은 지금 변호사도 아니에요. 지금 변호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주축 인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40년 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이런 말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강성 지지자들 소수가 됐건 다수가 됐건 제가 볼 때 소수라고 보는데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여론을 이제 끌어가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담화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이 잘못됐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 메시지 이러한 논리로 계속 앞으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해 나가라 그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회견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건 변호사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을 자꾸 이제 결집시켜서 헌재 이제 압력을 가하려는 것 같고 이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쪽의 여론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보수층 결집을 이끌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입장이실 것 같은데 석 변호사 이 외에도 뭐 여론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국회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일어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우선 경찰이 국회 출입을 완전하게 통제하지는 않았다. 또 어떨 때는 출입을 허용했다가 다시 또 출입을 막았다가 한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그러한 정황이 가만히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을 철저하게 준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증거,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조사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일부 계엄관, 지휘관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 증거를, 추가 물증을 정확히 철저하게 확보해야 그래야 이제 내란 혐의라든지 뭐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입증이 되고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내란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말 지나친 예단이고요.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정말 이 내란 혐의까지 지금 적용될지 말지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판단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질문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8%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6%에 해당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보수층이 상당히 견고하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건 수치로 입증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그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동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경찰 추산을 보면 탄핵 찬성 집회 인구가 한 3만 명, 그리고 탄핵 반대 참여 인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지금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있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볼 땐 그런데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압도적이에요. 탄핵에 찬성하는 거, 비상경이 부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소수 지지층들만 보면 안 돼요. 일반 국민 전체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전체로 볼 때는 탄핵이나 비상경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 시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을 잡고서 탄핵 소추단의 심리 준비에 한창인 상황인데 지금 첫 변론 준비 기일이 27일입니다. 이에 맞춰서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첫 회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17년도 3월 10일 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여기 주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91일 걸렸습니다.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고 2017년도 3월 10일 날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됐으니까 그게 91일 걸렸는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많이 지원 약정을 썼어요. 이거야 뭐 하나의 재판 전략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늘어날 때 이게 이제 국민의 반발을 사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헌재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그 방법 많이 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이 재판을 너무 지연하려 하는 거 탄핵 심리 이건 올바른 태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언젠가 받게 될 거예요. 단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돼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아마 그걸 의식해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을 좀 늦게 치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그동안 나오길 바라는. 모르죠.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탄핵이 인용됐을 때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 전제로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나온 다음에 이제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현재 뭐 내란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정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는 게 형법 87조 또 형법 87조에 나와 있는 국헌문란, 그 국헌문란은 형법 91조예요. 그걸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내란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뭐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판단하겠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달 1월 중순 전에는 첫 심리가 일단 시작이 돼야 되고 본 심리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래야 2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판결이 먼저 나오느냐. 지금 이제 일정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항소심은 내년 2월 15일 이전에 나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사법적 리스크를 더 강력하게 짊어지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이제 2월 안에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소송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지휘관부터 또 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거의 뭐 100명에 가까울 거란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기민하게 민첩하게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내란 혐의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내년 2월 안에 끝내라. 이거는 어떤 정치적으로 협박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탄핵 심판에도 출석해야 되는 이중에 지금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탄핵 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출석할 수 있겠느냐. 현재 그 탄핵 헌법재판소법 제52조를 보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출석하지 않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이런 헌법재판소법 제52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탄핵 심판은 철저하게 형사 소송을 준용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신중한 그러한 심리가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탄핵에 관한 보수층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게 사실 당장에는 어느 특정 진영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 분의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과 분열, 그리고 상처와 고통,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같은 탄핵의 고통, 탄핵이란 불행을 계속 겪어야 하는지, 이렇게 탄핵이 일상화되다 보면 다음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까지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 탄핵이란 방법 이외에 현명한 제3의 길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도 됐다. 물론 탄핵이라는 지금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늦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한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 싶습니다.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12월 3일 이건 지금도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다른 거 같은 경우야 그야말로 이건 정말 국가적 분열과 대립이 오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명백하게 헌법을 유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백하게.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한 거예요. 보셨잖아요. 그 대통령이 말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아까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들 끌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탄핵을 안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맞나요? 우리나라가 87년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지금 눈물 가지고 성취했어요. 구차기원 때. 그게 87년도 얘기입니다. 그게. 그 79년도에 11.6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80년도 5월 17일 24시기에서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어요. 5.18 광주 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44년, 45년 만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논리, 우리 뭐 박 위원장 말씀 중에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윤 대통령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때는. 결기 있고 검찰총장 시절에 당당했고 말이죠. 그 모습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나 저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도 않고 민주당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그 헌재 51조가 있어요. 형사소송과 같이 진행될 때 중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가 있는데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고 또 이 지금 형사법은 형사법이에요. 형법은. 같이 준용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2달 안에 끝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연작전 쓰려는 행태가 눈에 뚜렷이 보이고 있고 또 여러 지금 군인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2달 안에 끝내기 쉽지 않지만 저도 석 달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네, 그 말씀 제가 첨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뭐 예. 간단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군사력을 불가피하게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무리하고 과도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팩트를 체킹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건 내란죄다라고 단정까지 하고 있는데 내란이 성립이 되려면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적으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을 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폭동이라는 요소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헌 문란이라든지 폭동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예. 그래서 이 내란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를 우리가 벌써부터 단정하고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다. 뭐 탄핵 심판 결과를 볼 것도 없다. 검찰 수사도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예단하는 것은 과도하고 무리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예. 하나 청원하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을 동원하죠. 근데 군을 동원해도 국회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이 동원되는 게 계엄이에요, 그죠? 예.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그런데 지금 국회는 거기 빠져 있다고요. 헌법에도 법원, 사법과 정부로 나와 있고 계엄법에도 행정과 사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국회는 빠져 있고 정치 활동을 하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군이 들어간다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비상계엄일 때 군이 동원되는 건 맞는데 군대가 국회를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제가 다시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탄핵 다시 심판- 한번 말씀드리면 군이 예. 국회로 들어간 행위는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예.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단정하는 건 아니고 예. 국회 본청 들어가서 본회장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본회장은 들어가는 게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단정하는 건 저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조치였다라고 겁니다. 예,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속도를 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여당 내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고 비대위원장 찾기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뭐 초선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윤희숙 전 의원이 제안을 고사했고 유승민 전 의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지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 등 11명째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온다 해도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뭐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과 좀 결이 분명히 다르죠. 대단히 비판적이고 개혁적이라는 분인데 설령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에서는 별 쇄신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아직 한동훈 대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다 지금 5개월 만인가요? 12월에 들어왔다가 이제 7월에 당선되고 5개월 만에 당대표 물러나는 거예요. 그전에 이준석 대표 추출되고 다음 건 6개월 정리되고. 누가 오늘 여기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저희 탄핵과 비상경을 보는 관점도 너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대구, 경북이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지역에서 다음 총선 때 총선도 많이 남았고 거기서 반 이재명 정서를 통해서 오히려 탄핵에 반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때 비대위원장 누가 들어와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 희망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역시. 내일 의원총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후보가 결정될까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우리 국민 중 일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는 게 단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수 세력 다르고 또 진보 세력 다르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중도 세력의 또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화된 세상에서 지금 국민 여론을 한 가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힘은 지금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번째인가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개혁과 쇄신이란 그러한 대의 명제를 과연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적합한 인물은 안정과 통합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인물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비상사태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좌절과 고통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혁과 쇄신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운 실험이라는 게 지금 바람직한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우리 국민의힘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저는 제가 그렇게 요거 하나 생각하고 오해가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 말씀드리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국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탄핵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돼야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대다수 여론이 역시 탄핵은 돼야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대단히 많다고 지배적이다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협의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쟁점 현안들이 이렇게 산적한 상황에서 운영 과정에서 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여야정 협의체를 사실 여당 지금 여당이라기보다도 제 1당 2당으로 보는 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맞득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말이죠. 지금 여권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 안 할 수가 없고 명분이 없죠. 근데 야당도 국민의힘 민주당도 이 여야정 협의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여당과 같이 공동 책임에 묵힐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어제 여야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여야정 협의체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나왔던 얘기였어요. 그때도 위험해야 되고 말았어요.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든 이걸 잘 운영을 해서 너무 지금 이 국내 외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안보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있고 말이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환율은 계속 치솟고 있고 어쨌든 여야 정이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행정, 경제, 민생에 관해서 따로 협력을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된다면 좀 어떤 현안들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야정 협의체 이론적으로는 뭐 무척 좋은 말이죠. 예, 여야정이 협의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인가요? 기간 동안 탄핵 22차례, 지금 25차례일 겁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이란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란 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탄핵이 완전히 일상화돼 있어요. 특검 법안도 지금 27차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의 국정 마비 상태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지금 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자 국정안정 협의체를 출범하자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 여야정 협의체 지금 뭐 거부할 명분이 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정말 이런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헌법상으로 법상으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정은 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최근 발표된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의 1강 체제로 재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37%고 그 외 주자들 모두 한 자릿수 득표에 머물렀는데 여론의 흐름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자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도 반사 이익의 측면이 크죠.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지금 다른 조사는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견조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정서가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보수 세력에서. 이른바 이재명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저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야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맞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또 공고해질 겁니다. 물론 모르죠. 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니까 헌재에 의해서 알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봅니다만 그건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고 단지 요즘 나온 얘기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국회에서 탄핵 의결할 때 그게 의원들이 재촉을 하니까
탄핵 이제 해제 요구할 때 말이죠. 12월 3일 날 새벽에 이런 거는 절대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거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에게 신뢰 준 게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강고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알 수 없죠. 우리 정치가 워낙 가변적이고 말이죠. 예측 불허의 일이 많으니까. 비상경 예측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교수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사실 크나큰 의미는 없다. 잠시 즐거운 이재명 대표에겐 유쾌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하는 대목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이제 우리 보수 전체로 볼 때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이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뭐 이 부분 역시 지금 탄핵 정국을 거쳐가면서 저희가 비대위원 즉 비상대책위원회가 뜨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유력한 인물이 좀 떠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